너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길래 혼자 여기까지 오시게 했어? 그건 오빠가 할 말이 아니지. 처음에 독일에 엄마 두고 온 것도 오빠가 결정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길 셈이야? 야, 누가 버린대? 너도 엄마를 독일에 두고 오자고 동의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럼 네가 모시고 가지 그래? 모시기는 싫고 재산은 갖고 싶어? 새언니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운 거 아냐? 말 조심해라. 돈 안 주면 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한 건 너잖아. 나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엄마를 독일에 두고 오자고 했어? 어이가 없네. 엄마 돌보는 게 쉬운 줄 알아? 어차피 새언니한테 다 시켜놓고 큰소리 쳤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집사람 때문이 아니라도 엄마가 혼자 집 나가시면 어떻게 막아? 야, 딸이면 엄마를 모셔야지. 딸이 엄마를 모시는 거 아니냐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힘든 거고 오빠는 돈도 잘 버니까 참 이기적이구나. 너희 그냥 가. 너희 때문에 싸우는 거 너무 지겨워. 어찌됐든 나를 독일에 두고 간 건 사실이고 너희는 절대 용서 못해. 엄마, 난 빼줘.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다 오빠가 꾸며낸 일이야.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으면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가든지 할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다시는 보기 싫다. 다신 오지 마라. 아들과 딸이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난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난 그동안 아들, 딸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79세인 정혜숙입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웠는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하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부모를 서로에게 떠넘기려 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1940년대에 태어나 광복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 모두가 어렵게 살았고 저 또한 가난한 부모 밑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굶주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언니와 오빠는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저 역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가족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집은 다행히도 의사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당시 보기 드문 지식인들이었고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며 치료비가 없더라도 환자를 진료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자녀 2명은 저와 또래였고 모두 바르게 자라 공부도 잘했습니다. 막내는 제 또래였는데 그 아이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부러워했고 그 아이처럼 배우고 꿈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버린 책을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더듬더듬 책을 익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책이 너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저는 감사하며 열심히 책을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께서는 제가 책에 관심을 보이자 더 많은 책을 구해주셨고 집에 있는 책들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저도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젠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려워 마음을 접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학교에 다니게 해 주셨고 병원에서 배울 수 있는 일도 시켜주셨어요. 월급은 그대로 주시면서 현장에서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은인 덕분에 저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했지만 저는 일이 너무 즐거워 결혼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일하며 제 평생을 살고 싶었어요. 물론 번 돈은 대부분 가족 생계비로 보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기에 그분도 저를 딸처럼 여기며 다양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안정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어느 날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수가, 혹시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일해볼 생각 있니? 제가 놀라서 되묻자 선생님께서는 독일에서 파견 간호사와 광부를 많이 모집한다고 하시며 가게 되면 제게도 도움이 될 거라 조언하셨습니다. 당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의료 시스템이 발전해 있어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1971년이었을 거예요.
정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화 획득 목적으로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다고 대대적으로 모집을 시작했지요. 60년대부터 이미 독일에 파견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직접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와 독일의 협정을 통해 파견되기도 하고 실업난 해결과 경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외화를 벌어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타지 생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 독일로 간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독일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독일로 가기로 결심한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너를 보내냐. 독일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나는 모르겠다. 너처럼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하며 걱정하셨죠. 엄마, 걱정 마세요. 독일은 한국보다 월급이 많고 간호사로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잘 해낼게요. 믿어주세요.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힘든 결정을 내리신 저를 지켜봐 주셨고 결국 저는 독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짐을 챙겼고 가족들은 밤새 저를 걱정하며 슬픔을 감추려 애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직접 자수를 놓은 손수건을 건네주셨는데 저는 그 손수건이 눈물로 젖도록 그리움에 울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탄 저는 가족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각오를 다지며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독일의 병원과 요양기관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독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훨씬 큰 체격의 낯선 외모와 언어를 사용하는 독일 사람들을 보며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밤 독일어를 공부하며 버텼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주사와 투약뿐 아니라 환자를 목욕시키고 간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크긴 했지만 외국 화폐로 받으니 감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월급의 일부를 숙소비로 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족에게 송금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가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를 하며 부모님과 서로 울기만 하다 보니 제대로 말도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정신없이 일을 하며 지냈지만 3년째 접어들 때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져 매일매일이 힘겨웠습니다. 당시 제 나이 28이었고 그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관심을 보이는 독일인도 있었지만 저는 광부로 일하던 윤철 씨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독일에 와서 열심히 광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그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온 사람이라 그야말로 지독하게 절약하며 동료들 사이에서 짱돌이로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모았고 동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제가 일하는 병원에 오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들었는지 이후로 저를 꾸준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절약하던 그가 저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꽃이나 선물을 주며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한국 사람인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우리는 점차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독일에 조금 더 머물며 돈을 벌어 가족을 돕고 싶었지만 나이도 있었고 남편 역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와 저의 계약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 우리는 합의하여 독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갔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많은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어 처음에는 가족들을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저를 반겨주었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며 눈물로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부모가 없는 고아였지만 성실한 사람이라 가족들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두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3살 차이로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생기자 저는 더더욱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남편 역시도 공장을 세워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채굴 장비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며 점차 사업이 확장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수익으로 저희 부모님께 집을 마련해드리고 형제들도 도와주었어요. 남편의 배려와 헌신 덕분에 저는 정말 고마웠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천의 고아인 광부에게 시집와 주어서 정말 고맙소. 이제 내가 당신 가족들까지 다 챙겨야지. 내 가족도 당신 가족도 잘 돌볼게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더욱 잘하려고 다짐했습니다. 내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나 봐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가족을 잘 보살피고 당신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저희 형제들도 다 결혼하고 안착하게 되었고 남편은 가족들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며 형부와 제부들도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가족 모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독일 생활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광부였던 과거를 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공장 사장으로 알리고 싶어 했죠. 저는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실을 밝혀도 상관없었지만 남편이 광부였던 사실이 드러날까봐 저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부족함 없이 교육받고 자라났고 우리가 여유있게 살다 보니 반에서도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죠. 아이들도 선생님들에게 예쁨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점차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며 나쁜 길로 빠졌고 딸 역시 남자친구와 어울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부유하다는 것만 감사히 여기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저 빨리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만 하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공장을 이어받을 거라며 자랑했고 이로 인해 조카들과 다툼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싸우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2살 차이가 나는 조카와 주먹 다짐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그 녀석이 괜히 나한테 열등감 느껴서 먼저 시비 걸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나중에 아빠 공장을 이어받을 거라고 하니까 전부터 불만이 있었는지 형이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한판 붙였어. 내가 먼저 건드린 것도 아닌데 괜히 나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다고 형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그 공장 내 거 아니야.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준다고 하신 적 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살 길 찾아라.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해도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결국 대학에서 다 떨어지고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나는 남편에게 처음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겪어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아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지. 내가 사장인데 내 아들인데 왜 딴 데 가서 고생을 시켜야 하나? 내가 고생한 걸로 충분해. 네가 알다시피 남의 돈 받는 거 얼마나 힘들고 치사한 줄 몰라. 남편이 강경하게 아들을 공장에 받아들였고 결국 아들은 회사로 들어갔어. 남편은 자식을 위해 고생을 덜어주고 싶어 했지만 나는 아들이 밖에서 단련을 거쳐야 더 책임감 있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형제들과 처남들이 다 자기 덕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들이 수장 역할을 맡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어. 결국 아들은 공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점 다져나갔고 딸 역시 공부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장을 이을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겨우 지방대에 입학했지만 지방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유학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어. 남편은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외국 유학을 보내줬지만 돌아와서는 회사에 취직하려 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고용해주지 않았어. 결국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고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러다 딸은 휴가 중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어. 아들도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그렇게 선택했는지 며느리나 사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 제발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지만 결국 자식들이 선택한 상대도 성격과 됨됨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 남편은 아들과 딸에게 각각 집을 사주고 결혼 준비까지 해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지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어. 자식들은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남편은 이미 손 쓸 새도 없이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어. 나는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통곡했지만 자식들도 울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남편의 빈자리에 대해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
남편이 떠난 후 공장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남편과 거래하던 업체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돌렸어. 아들은 이제 사장이 되어 권위를 내세우며 친척들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공장은 점점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어. 아들은 공장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발을 빼고 남은 친척들은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 공장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공장은 친척들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지. 결국 아들은 공장을 떠나 자신의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그럭저럭 돈을 벌었지만 딸은 사정이 달랐어. 딸은 유학을 가서 디자인 공부를 한다며 명품과 여행에 큰돈을 쓰고 돌아왔고 결국 회사에 취직하지 못한 채 고절로 남게 되었어. 그 후 결혼을 했지만 사위 역시 별로 경제력이 없어서 매일 벌이에 쫓기며 힘겹게 살았지. 남편은 딸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며 부촌에 집을 사줬지만 사위 월급으로는 딸의 허영심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어. 남편은 공장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 나머지 재산을 내 명의로 두었기에 남편이 떠난 후 딸에게 물려줄 유산은 사실상 없었어. 딸은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실망했고 결국 집에 있는 비싼 물건을 처분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어. 자식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했지만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어.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간신히 딸의 교육비와 옷값을 보태주었는데 딸은 늘 불만이었어요. 아이를 영어 유치원이나 사립학교에 보내려니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딸이 조금만 절약하고 실속 있게 살았더라면 그동안 쓴 돈도 아끼고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오빠를 따라하려 했어요. 남편과 의논 끝에 집을 팔고 주식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는 딸을 말렸지만 결국 큰 손해를 보고 심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실을 깨닫고 새로 시작할 궁리를 해야 했을 텐데 딸은 오히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 했어요. 사위도 딸의 요구를 맞추기 어려웠고 시댁에서도 지원할 형편이 안 되다 보니 결국 딸은 제게 와서 대놓고 집 사줄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남긴 건물에서 나오는 돈 좀 줄 수 있어? 우리가 주식 투자 잘못해서 집을 날릴 판이야. 주식은 아무나 쉽게 돈 버는 게 아니라고 말해도 딸은 오빠가 벌었다는 얘기만 듣고 따라 하려 했어요. 결국 아이도 있으니 월세 생활이 어려워 집을 사줘야겠다고 해서 주식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일부 땅을 팔아 집 사는 돈을 조금 보태줬어요. 하지만 한 채를 사줄 순 없어서 일부만 도와줬는데 그조차 딸에게 원망을 샀습니다. 엄마가 돼서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 재산을 다 가지고 갈 거야? 라는 딸의 말에 마음이 상했지만 제 나름의 교육 방침이 있기에 그 이상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신축 아파트를 포기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저는 딸과 손주가 가까이 있어 기뻤고 친구들처럼 딸이 친정 곁에 있는 것이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딸은 자주 아이를 맡기러 오면서도 때마다 돈을 빌려갔어요. 엄마, 우리 현준이 옷값이랑 학원비가 모자라. 좀 보태줄 수 있어? 제가 딸에게 김사위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자 딸은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사위 돈으로는 모자라잖아 라고 했습니다. 딸의 요구가 계속되자 엄마도 건물 임대료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딸은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고 어쨌든 엄마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그걸 아껴서 쓰려고 해 라고 하더군요. 딸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손주를 위해 30만 원을 꺼내주며 다신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딸은 30만 원으로 어림도 없다며 제 카드를 가져가더니 학원비와 옷값을 결제하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딸이 아니라 도둑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른 딸들은 친정엄마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던데 제가 돈이 없어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엄마에 대한 애정이라도 보여주길 바랐을 뿐이죠. 그런데 제 딸은 엄마 돈을 쥐어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이 가져간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나왔는데 무려 300만 원을 쓴 겁니다. 최대한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면 더 썼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딸은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제게 돈을 타갔고 결국은 아예 생활비 전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김서방이 회사에서 그만뒀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 이번 달 생활비 좀 부탁해. 그리고 결혼기념일이 고지라 베트남 푸꾸옥에 다녀올까 해. 여행비도 좀 보태줘. 저는 이런 요구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오히려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주고 함께 여행도 간다던데 제 딸은 생활비는 물론 여행비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딸은 이후 연락도 끊고 제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은 생일이라며 며느리와 손녀딸과 함께 찾아와 주었는데 딸이 오지 않은 걸 보고 물어보더군요. 엄마, 예지가 왜 안 왔어요? 라고 묻자 저는 요즘 예지가 좀 어려운 모양이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놀다 가거라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는 딸이 그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계속 돈을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자 며느리가 아들에게 살짝 눈치를 주며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주식으로 돈 번 건 아시죠? 그런데 전업으로 하려니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관련 회사를 차리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도 가진 건 시골 땅과 빌딩, 집 하나가 전부다. 그나마 예지 집 사준다고 땅을 팔았으니 너는 네가 알아서 하렴. 그러자 아들은 예지는 도와줬으면서 저도 좀 도와주셔야 공평하지 않나요? 라고 했고 저는 예지는 길거리에 나 함께 생겼으니 도와준 것이고 너는 아니잖니. 이제 나도 내일 모레 80인데 기력도 없다. 며 거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더 이상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줘도 아들, 딸은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안 주면 원망만 쌓이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돕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거의 찾아오지도 않았고 딸도 돈 이야기가 아니면 가까운 데 살면서도 얼굴 한번 보지 않으니 제가 굳이 돈까지 써가며 자식들 마음을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딸에게는 손주 하나가 있었고 아들에게는 손녀 하나가 있었는데 손녀는 바이올린 전공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손주는 비싼 학원비만 들여 대학에 가려고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아들과 딸 모두 대학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 손주 손녀라도 대학에 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말하듯 죽어서 재산 싸들고 갈 것도 아니니 도와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들과 딸의 태도를 보니 그런 생각이 쉽게 접히더군요. 아들이 사업 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 저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추석 명절에도 아들과 딸 둘 다 얼굴을 비추지 않아 저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자식 농사는 헛수고였구나 싶어 씁쓸했지만 이런 것도 제 팔자겠거니 하며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눈물 어린 넋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묘소를 찾아가 넋두리를 하고 혼자 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 그날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무렵 집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놀라 잠시 귀를 기울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동생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고 제 자식들과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네 엄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좀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자식들에게 제 안부를 전하며 자주 연락하라고 권유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일어나서 자식들에게 그만하라 말하고 싶었지만 피곤함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 나이에 자식들 얼굴 좀 보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 예지는 가까운 데 살면서도 안 보러 오는 것 같고 아들이든 딸이든 둘이나 있는데 말이야.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너무하지 않니? 동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떴고 눈앞에는 6째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집 옆 동네로 이사 온 후 가끔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사정을 잘 몰랐던 동생이 자식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동생이 가족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아들과 큰 갈등이 없었고 아들에게도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동생은 다가와 몸을 일으켜주며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언니, 명절인데 혼자서 이게 뭐야. 우리 집이라도 오지 그랬어. 예지랑 민석이는 여태 안 온 거야?
동생이 묻자 저는 쓸쓸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안 왔어. 신경 쓰지 마. 이제는 자식들 오든 말든 나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러자 동생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자식들이잖아. 예지는 언니 바로 옆에 살면서도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어쩌다 연락 한 번 하더니 그때도 돈 얘기만 하더라. 요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 철딱선이 없는 소리나 해대고 말야. 아무리 나이 들어도 어쩜 애가 철이 없어. 동생이 예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내며 불평을 하자 제 속은 또다시 씁쓸해졌습니다. 자식이 절 안 보는 이유에 대해 동생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예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전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 앞에서 자식 험담을 늘어놓기가 꺼려졌습니다. 동생은 잠시 제 곁에 있어주다가 시계를 보더니 자식들이 찾아올 시간이라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보온병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죽 좀 가져왔어. 혼자 있을수록 건강 잘 챙겨야지. 저는 죽을 건네받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동생이 죽을 챙겨주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자식들이 곁에 없는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쓸쓸히 혼잣말을 하며 자식들을 더 도와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식들이 곁에 있었더라면 어쩌면 더 나았을까, 조금 더 곁에 두는 게 최선이었을까 싶었습니다. 제게 자식들이 명절에라도 찾아와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나이 80을 앞두고 인생을 되돌아보니 저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동생이 가져다준 죽을 먹으며 TV 볼륨을 높여 명절 분위기를 대신하려 했지만 마음은 헛헛하기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오랜만에 엄마 댁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죠? 음식은 저희가 다 싸갈 테니까 그냥 계세요. 예지도 온다 했어요.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저는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데 괜히 오지 마라. 연락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들은 조금 멋쩍어하며 말했습니다. 이모한테 혼났어요. 엄마 안 본다고요. 아이들 앞에서 언제 할머니 찾아갈 거냐는 말도 듣고는 더 이상 못 참고 가야겠더라고요. 엄마, 일부러 안 찾아뵌 건 아니에요. 그냥 바빴을 뿐이에요. 전화가 끝나고 나니 거울에 비친 주름진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반가운 손님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온다는 소식에 괜스레 들뜨게 되었고 집안 청소도 더 정성껏 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혼자 지내느라 재료도 부족했지만 아들 내외가 음식을 가져온다 했으니 배달 소갈비라도 시켜야 하나 싶어 전화번호를 찾던 중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인 줄 알고 얼른 문을 열었더니 딸과 사위, 손주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아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딸이 활짝 웃으며 엄마, 뭐 하고 있어? 우리 왔는데 맞아줘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반가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 없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이리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럴 걸, 그깟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 마음의 거리를 두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에게 그렇게 부탁했을까? 생각해보니 죽으면 어차피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산인데 조금 일찍 준들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이내 아들도 도착했고 딸과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들로 상을 펼치니 마침내 집안의 명절 분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TV에서만 듣던 웃음소리를 실제로 들으니 더없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 사는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대화에 끼지 않고 듣고만 있어도 행복했고 이래야 가족이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제 옆에 와서 팔짱을 끼며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유럽 여행 가요. 우리 가족 셋이 함께 여행 간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엄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한번 다녀오자고요. 저는 딸의 제안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유럽 여행이야. 예전에 여행 가라고 보태주지 않은 것에 많이 섭섭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너희들끼리 다녀와. 내가 끼면 뭐 하겠니? 편하게 다녀와라. 그러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때 여행 갈 때 엄마 생각 못했던 거 정말 후회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소중한데도 자식이란 게 늘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 남겨두고 서운해했으면서 엄마는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어요. 우리도 이제 철이 드나 봐요. 아들 역시 딸의 말에 동의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이제 80인데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우리 믿어요. 아들과 딸의 다정한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고 손녀와 손주까지 할머니를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비록 제가 남편처럼 자식들을 싸고 돌며 키운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 내려놓고 자식들이 주는 따뜻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 했지만 결국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이날까지 버텨 살아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유럽 여행 일정을 잡았고 한 달 뒤에 떠나는 걸로 예약을 하며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독일어 책을 다시 꺼내보았지만 요즘은 통역이나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에 다시 덮었죠. 자식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날부터 두근거리는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고 여행 당일 비행기에 오르자 그동안 마음에 묻어뒀던 남편과의 기억들이 스치듯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광부로 일한 기억을 떠올리기 싫어해 비행기 여행도 꺼려했으니 함께 해외여행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탄 비행기는 낯설었지만 자식들과 함께 다시 유럽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첫 목적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도시는 고풍스럽고 성당들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래전 독일 성당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지요. 이어 방문한 프랑스도 화려한 궁전들로 가득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이 걷기는 어려웠지만 짧은 여정을 즐기며 과거의 여행을 좀 더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돌며 마지막 여정으로 도착한 곳은 독일이었고 제가 일했던 베를린에 도착하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독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추억 속의 장소들을 더듬어 갔습니다. 딸이 독일의 소도시로 안내해 주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스쳐가며 반가운 마음에 이리저리 그 장소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걷다 보니 생각하던 곳이 아닌 낯선 곳으로 발길이 닿았고 자식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함께 왔던 차도 보이지 않고 한국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소도시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고 경찰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독일어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몇 마디를 들으니 머릿속 깊이 묻혀있던 독일어가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눌하지만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다시 입에 담는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저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겠다며 잠시 기다리라 했고 저는 오랜만에 독일 경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은 독일 경찰들은 제가 한국에서 파견된 간호사였다는 사실에 반가워하며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 경찰은 가끔 저와 같은 노인이 소도시에서 혼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 환자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여행 중 부모님을 혼자 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곁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여권이나 돈 없이 소도시에 홀로 남아있는 제 자신이 그 이야기에 겹쳐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대사관의 도움으로 아들과 딸이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 아들, 딸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서운함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반가운 얼굴로 저를 안아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용서된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저를 고의로 두고 갔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자식들은 이 작은 도시에서 저를 제대로 찾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의아했습니다. 독일은 한국처럼 일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려면 베를린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는 것이 최선이었고 그래서 독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맙게도 경찰은 저를 위해 3시간이나 떨어진 베를린까지 밤새 직접 운전해 데려다 주었습니다.
길을 가며 경찰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파독 간호사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며 베를린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따뜻하게 배웅하며 고국으로 잘 돌아가라는 축복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대사관에서 여권도 없이 여러 서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무섭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당장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 돌아갈 비행기표가 있을 줄 알았지만 아무런 예약도 되어 있지 않았고 저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고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동생에게 연락을 했고 동생 덕분에 신원이 확인되어 가까스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공항에서 마주친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자고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누군가 집안을 마구 뒤집어 놓은 흔적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과 인감도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자식들의 집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집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알게 된 사실은 자식들이 유럽에 있는 동안 저를 사칭해 인감도장과 서류를 이용해 제 재산을 죄다 처분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딩도, 집도, 땅도 모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저는 그 충격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다행히 동생과 제부가 도와주어 경찰서에 가서 자식들을 직접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 재산을 팔고 한국을 떠나려 했지만 결국 공항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친 자식들은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잘못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딸이 주도한 일이라고 자신은 무관하다며 자기를 빼달라고 했고 딸은 오빠가 꾸민 일이라며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며느리와 사위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빌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손녀를 봐서라도 이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어려워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사정했지만 저는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이 일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을 터 경찰에게 이들도 공범이라며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